16.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악마의 대변인 존 스튜어트 밀 1806년부터 1873년 영국의 정치 철학자, 경제 사상가, 정치 철학에 있어 자유지상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를 제안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동인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다른 많은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밀은 일생 아마추어 철학자였으며 전문직으로서 학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다수파를 향해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원래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 다수파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 같은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다. 악마의 대변인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었다. 가톨릭에서 사후의 모범적인 신앙을 복지로 인정하는 시복과 복자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시성을 심의할 때 일부러 후보자의 결점이나 미심쩍은 점을 지적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마의 대변인이 하는 일이었다. 이 역할은 1983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용어가 왜 존 스튜어트 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건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반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어떤 의견이 어떠한 반론에도 논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옳다고 상정되는 경우와 애초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미리 옳다고 상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고 반증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서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전지전능하지 못한 인간은 이것 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보증을 얻을 수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이 지적한 이 글을 읽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 밀이 자유론을 집필하며 계획했던 것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지적한 경제 분야에서의 과도한 통제 거부를 정치와 언론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일이었다.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국 적절한 수준으로 수렴되듯 의견이나 언론도 다수의 반론과 반박을 헤쳐나옴으로써 마침내 뛰어난 것만이 남는다는 사고관은 탁월한 의견을 보호하고 열등한 의견을 배제한다는 통제의 사고관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오늘날 조직에서 의견 교환이 기탄없이 오가면 오갈수록 의사 결정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수많은 실증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밀은 무려 150년의 그 사실을 확신했다. 이 지적은 또한 반론을 억제하는 일, 즉 과도하게 사상이나 신조를 억압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과도 연결된다. 많은 반론을 견뎌낸 언론이 뛰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반론을 봉쇄함으로써 언론의 시장 원리는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된다. 밀은 자유론에서 처형된 소크라테스나 예수가 현재는 위인으로 칭송받고 그들이 남긴 사상과 신조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느 시대의 악은 시대를 거치며 선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은 그 시대의 엘리트가 통제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다면적인 사고를 거쳐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같은 관점에서 밀은 이 책의 곳곳에서 우리가 한창 논의하고 있는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할 만한 거리를 남겼다. 어떤 사람의 판단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항상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받아들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도 되짚어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하기를 습관으로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제라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두루 듣고 사물을 모든 관점에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외의 방법으로 진리를 얻은 현인은 없으며 지성의 특성을 보더라도 인간은 이외의 방법으로는 현명해질 수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은 동질성과 이율 배반의 관계에 있다.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 예일대 교수가 피그니스만 침공 사건 1961년 4월 미국이 훈련시킨 1,400명의 쿠바 망명자들이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쿠바 남부를 공격하다 실패한 사건. 옮기니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루얼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정치 스캔들. 옮기니 베트남 전쟁 등 고학년 엘리트가 모여 극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다수의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아무리 개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도 동질성이 높은 사람이 모이면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게 밝혀졌다. 제니스 교수의 연구 외에도 조직론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의견에 따른 인지 부조화가 질 높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요컨대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비슷한 의견이나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지적 생산의 질은 더 낮아진다. 이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악마의 대변인이다.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파의 의견이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세세하게 캐내어 결점을 찾는다. 이 결점을 통해 그때까지 간과했던 문제를 깨달음으로써 빈약한 의사결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다. 이 악마의 대변인이 극히 중대한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 사례로 쿠바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임기 2년차를 맞이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은 것은 1962년 10월 16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연락의 내용은 미 중앙정보국의 첩보 활동으로 소련이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전 11시 46분 CIA는 긴급 소집된 다수의 미 정부 고관에게 정식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지도와 지시봉을 손에 든 정보 전문가들은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모두 망연자실해 있었다라고 수레하기도 했다. 소련이 미국과 지척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다니. 케네디 대통령은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 외교와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쿠바의 상황에 정통한 상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수집해 나중에 엑스콤이라고 불리게 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인원은 이후 12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회의를 계속했다. 사태는 매우 심각했으며 더군다나 시간도 무한정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모른 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쿠바의 핵미사일 공격은 최소 8천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 확실했다. 역사상 이 정도로 비싼 대가를 건 게임은 없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회의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제일 먼저 세운 항목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 자신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안전보장에 관해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논의에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그들이 특별히 나에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 평소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이 참석하면 태도를 바꿔 대통령을 의식해 발언하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회의 중에는 통상의 행정조직 서열이나 절차를 잊을 것을 지시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참가자들이 각자 관장 부문의 대변자로서 회의에 참가하지 말고 미국의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 회의에 참여할 것을 명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발언하고 자신보다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을 하지 않는 관료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에 모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신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신복인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와 대통령 고문인 테드 소런슨에게 회의에서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맡을 것을 명했다. 케네디는 이 두 사람에게 회의 중에 나온 제안들의 약점과 위험 요소를 찾아내 그 내용을 자신과 제안자에게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이와 같이 케네디 대통령이 정한 규칙들은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사 결정의 질을 더할 나위 없이 끌어올렸다. 논의를 시작할 당초에는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보이는 듯했지만 논의 개시 후 하루가 지난 저녁에 격리 또는 해상 봉쇄 아이디어가 나왔다. 다음 날인 17일 수요일에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해상 봉쇄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참가위원들은 선제 공격 지지파와 해상 봉쇄 지지파로 완전히 나뉘었다. 해상 봉쇄 지지자의 논거는 이랬다. 최종적으로 무력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착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설령 미사일 기지만 선제 공격으로 파괴한들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하며 결국 쿠바의 전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공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쿠바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망이 남아있다면 먼저 공격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반면 선제공격 지지파의 논거는 이러했다. 이미 미사일이 쿠바로 이동한 이상 해상 봉쇄를 실시해도 미사일 철거가 실현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미사일 기지 설치 작업이 중지될 거라고 믿기도 어렵다. 더구나 해상을 봉쇄하여 소련의 배를 정지시킨다면 쿠바와 미국 사이에 소련을 직접 끌어들이게 된다. 합동참모본부의 구성원은 일치 단결하여 즉시 군사 행동을 할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했다. 그들은 해상 봉쇄는 무의미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선제 공격뿐이었으므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와 맥나마라 장관은 해상 봉쇄를 지지했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와 맥나마라 장관은 해상 봉쇄를 지지했다. 이 방언이 최선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봉쇄 쪽으로 무력 공격보다 유연성이 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쿠바의 미사일이 빗발쳐 몇 천만 명의 시민이 죽게 될 방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19일 아침 대통령은 선제공격 지지파와 해상 봉쇄 지지파의 두 그룹으로 구성원을 나누고 각각의 권고를 대통령에게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권고는 작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할 연설의 개요, 그 후 취해야 할 작전 내용,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두 그룹이 권고안을 교환하여 상대방의 계획안을 정밀하게 심사한 뒤에 서로 비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 후 각각의 그룹은 상대 그룹의 비판을 수용하여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오후 지금까지의 검토 경과를 보고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 봉쇄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결단 후에도 강요와 의회 지도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케네디 대통령에게 선제 공격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호소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반대 의견을 모두 물리쳤다. 나는 미 합중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지만 처음부터 해상 봉쇄 이상의 군사행동으로 나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상대 측은 미사일을 일제히 사격하며 반격해 올 것이고 그러면 몇백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죽게 된다. 이는 매우 큰 도박으로 나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이 도박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때 악마의 대변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번영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른다.
두뇌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대기업에서 어처구니없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기업들이 중대한 의사결정 국면을 맞이했을 때 악마의 대변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17. 붕괴된 가족과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페르디난트 twe니에스 1855년부터 1936년 독일의 사회학자, 공동체에서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와 게젤샤프트 이익사회의 사회 진화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에 참가하고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개혁운동에도 적극 관여했다. 독일의 킬 대학교에서 철학과 사회학 교수를 역임했으나 나치즘과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박탈당했다. 게인샤프트는 지인이나 혈연 등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인 커뮤니티를, 게젤샤프트는 이익이나 기능, 역할에 의해 연결된 인위적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원래 독일어로 게인샤프트는 공동체에, 게젤샤프트는 사회를 의미한다. 페르디난트 twe니에스에 의하면 인간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연이나 혈연, 우정으로 깊이 연결된 자연 발생적인 게마인샤프트가 이익이나 기능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게젤샤프트로 점차 옮겨간다. 더불어 테니에스는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 자체는 소원해진다고 생각했다. 기능을 중시하는 게젤샤프트에서는 사회나 조직이 일종의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된다. 게젤샤프트에 소속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해지며 그때까지 인정에 약하고 감정적인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성적인 인간관계로 바뀌어간다. 정말 그럴까? 테니스는 헤겔보다 조금 뒤의 시대, 그리고 마르크스와는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 그의 사상에는 전반적으로 역사는 어딘가의 종착점을 향해 불가역적으로 진전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확실히 근대 이후의 일본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테니에스의 예언대로다. 전쟁 전 일본에서 많은 국민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된 것은 촌락 공동체, 즉 게마인샤프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부모의 직업, 대부분 농업을 이어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소속된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진 커뮤니티에서 이탈하는 일 없이 그곳에서 제약과 감시, 도움과 지원을 받으면서 일생을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특히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기업이나 점포가 대규모의 인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른바 집단 취직과 같은 형태로 나고 자란 게마인샤프트를 떠나 기업이라는 커뮤니티 속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라는 커뮤니티를 테니에스가 정의한 의미의 게젤 샤프트로 볼 수 있을까? 기업을 게젤 샤프트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기업에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노동조합이라는 세 가지 특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있으면 왜 게젤 샤프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종신고용은 평생 돌봐주는 대신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연공서열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연장자가 상대적으로 존경받고 중용되는 것을, 노동조합은 동료의 고용을 함께 지키고 누군가가 해고되지 않도록 단결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각각 평생 돌봐드리겠습니다. 연장자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단결해서 개인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며 이는 촌락 공동체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던 약속인 셈이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나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상부상조 문화 역시 붕괴되기 시작한 촌락 공동체를 다른 형태의 게마인 샤프트인 기업이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젤 샤프트를 역할과 기능에 기초한 결속관계로, 게마인 샤프트를 우애와 혈연에 기초한 결속관계로 생각하면 이 두 커뮤니티가 함께 보장되지 않는 한 생산성과 건전성이 양립된 사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에는 최소한 대기업에서는 개마인 샤프트적인 요소가 이미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머지않아 미국에 등장하리라 예상되는 완전한 게젤 샤프트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전에는 촌락 공동체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기부터 거품 경제 시기까지는 기업이 담당하던 개마인 샤프트의 역할은 무엇이 담당하게 될 것인가? 열쇠는 소셜미디어와 두 번째 명함에 있다. 너무 낙천적이고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회사나 가족의 해체가 불가역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류에게는 그에 맞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철학자 프리드리 템부르크는 사회 전체를 이루는 구조가 해체되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구조 단위의 자립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나 가족의 해체에 대응해서 이른바 역사의 필연으로 새로운 사회적 유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낙관적인 관점이지만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18.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 변화 과정. 쿠르트 레빈 1890년에서 1947년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의 창시자로 그룹 다이나믹스와 조직개발 영역에 큰 공적을 남겼다. 2002년에 발표된 조사에서 20세기 동안 논문의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심리학자로 꼽히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결정될까? 쿠르트 레빈 이전의 심리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행동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레빈은 조직 내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람의 행동이 규정된다는 가설을 세웠고, 오늘날 그룹 다이나믹스, 집단 생활에서 구성원들의 행동 특성을 규정하는 법칙과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분야, 옮긴이로 알려진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를 실시했다. 레빈은 심리학과 조직 개발에 관련해 다양한 키워드를 남겼는데 그중 2번 글에서는 해동, 혼란, 재동결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레빈이 제창한 이 모델은 개인 또는 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세 단계로 보여준다. 제1단계 해동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내면에 확립된 관점이나 사고를 바꾸는데 저항감을 느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걸까?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라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해 설득이 아닌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제2단계 혼란에서는 예전에 갖고 있던 견해와 사고 또는 제도와 프로세스가 불필요해지면서 혼란과 고통이 생긴다. 예정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역시 예전의 방식이 좋았어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단계이다. 이 단계를 잘 극복하려면 변화를 주도하는 측에서 구성원들을 실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단계 재동결은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결실을 이루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단계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게 되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지하려는 항상성 감각이 되살아난다. 이 단계에서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실제로 성과를 일궈내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변화를 주도하는 측은 새로운 관점과 사고에 의한 실제 성과를 발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능이나 프로세스 획득에 포상을 주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레빈에 의하면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정착되어 있는 조직은 해동, 혼란, 재동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해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동이라는 것은 바로 끝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앞으로 일을 시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쿠르트 레빈의 지적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을 잇는 것, 즉
이전 방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개인 경력의 문제에서 이와 똑같은 이론을 주장한 인물이 미국의 윌리엄 브리지스다. 임상병리학자였던 그는 인생의 전환기와 고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요법으로 치료해 왔는데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의 전환기 체험이 저마다 매우 특이해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 환자들의 사례를 나열해 살펴보니 일종의 패턴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세스가 발견되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전환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단계를 끝,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무언가가 끝남, 중립지대, 혼란스러운 고뇌의 단계, 새로운 시작, 무언가가 시작됨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여기서 브리지스 또한 변혁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가 끝나면서 출발한다고 보았다는 점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브리지스의 말에 의하면 경력이나 인생의 전환기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시기가 끝나는 시기다. 거꾸로 말하면 무언가가 끝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의 새로운 시작에만 주목해 대체 무엇이 끝나는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끝에 관한 물음에 진지하게 맞서지 못한다. 수많은 조직의 혁신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흐지부지 좌절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영자, 간부, 실무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환경 변화의 전망을 바라보는 사정거리가 경영자, 간부, 실무자의 순서로 점점 짧아진다. 경영자는 적어도 10년 앞의 일을 내다보지만 간부는 기껏해야 5년, 실무자는 1년 후의 일만 내다볼 뿐이다. 그러니 10년을 내다보는 경영자라면 머지않아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혁의 필요성을 늘 의식하겠지만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매진하는 간부나 현장 책임자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대로는 위험하니 방식과 방향을 바꾸는 지적을 받으면 충분한 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바로 혼란기로 돌입하게 된다. 사회 변화도 마찬가지다. 헤이세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연호 옴기니 시대에 관한 평가는 앞으로 세상에 쏟아져 나오겠지만 나는 쇼와 1926년에서 1989년 시대를 끝내지 못한 시대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산 정상에 서서 쇼와 시대에서 헤이세이 시대로의 이행을 경험했다. 헤이세이 시대가 시작된 것은 1989년 1월 8일로 니케이 평균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해 12월 29일이었다. 당시의 시가총액 세계 순위를 확인해보면 1위인 일본 흥업은행, 2000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은행으로 현 미주오 은행의 전신 중 하나, 옴기니를 필두로 상위 5위를 모두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세계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하나도 없다.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던 쇼와 시대에서 헤이세이 시대로 패턴이 넘어온 이후 일본은 여전히 1989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지 못한 채 내내 하강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현상을 등산에 비유해보면 고도 경제 성장기 이래 계속 올라가 산 정상에 이르는 과정이 쇼와 시대, 이후 30년에 걸쳐 같은 산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헤이세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바뀌었지만 같은 산에서 올라가기와 내려가기만 하고 있는 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내려가기만 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같은 산으로 만족해도 좋은가 하는 점이다. 인간성을 마비시키는 거품 경제 시기를 두고 진지한 얼굴로 건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정말로 끝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거품 경기의 종말이라는 적절한 표현으로서 마침표를 찍을 명분을 얻었는데도 산의 정상을 뒤돌아보면서 그 시대가 참 좋았어. 아쉬워하며 하산해온 것은 아닐까? 쇼와라는 시대에 올라갔던
산을 못내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헛된 기대마저 가슴에 품고서 비전도 없는 채로 미련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같은 산을 내려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말이다. 오늘날 청년층에서는 경제, 돈, 무력에 치우친 척도를 부정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거대한 물결을 일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품 경제 시기를 끝낼 필요가 없는 세대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일본은 또 한 번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가 아닌 다른 산을 올라야 할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난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끝내야 한다. 19.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카리스마. 막스 베버. 독일의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사회학 여명기의 오기스트 콩트와 허버트 스펜스에 이어 제2세대 사회학자로서 에밀 뒤르켐, 게오르크 지멜 등과 어깨를 견준다. 카를 마르크스의 역사적인 물질주의에 대해 베버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에 담겨있는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막스 베버다. 막스 베버는 무엇보다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칼뱅의 예정설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베버가 자신의 다른 책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카리스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베버에 의하면 국가나 정치단체는 정당한 폭력 행사가 지지하는 지배관계에 의해 질서가 잡혀있다. 그때 지배자가 주장하는 권위에 피지배자가 복종하는 현상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베버는 그 근거 요소를 세 가지로 꼽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원서에서 그대로 발췌해 보겠다. 우선 지배의 내적인 정당화, 즉 정당성의 근거 문제부터 살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영원한 과거가 갖고 있는 권위다. 이는 먼 옛날부터 통용되어 온 어떤 풍속을 계속 지키려는 습관적인 태도로 인해 신성화된 경우다. 낡은 형태의 가부장이나 세습 군주가 정한 전통적 지배를 가리킨다. 둘째는 어떤 개인의 비일상적인 천부적 자질이 갖고 있는 권위다. 개인의 계시나 영웅적인 행위 또는 그 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 인격적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기초하는 지배, 즉 카리스마적 지배다. 예언자나 정치 영역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 또는 국민 투표에 의한 지배자, 위대한 데마고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가, 옮기니 또는 정당 지도자가 행사하는 지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성에 의한 지배다. 이는 재정법규의 타당성에 대한 신념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규칙에 의한 객관적인 권한을 기초로 한 지배로 오히려 이때의 복종은 법규가 정하는 의무 이행의 형태로 실행된다. 근대적인 국가공무원이라 그와 유사한 권력자들이 행하는 지배가 모두 이에 속한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는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지배하고자 할 때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요소는 정당성, 카리스마, 합법성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베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조직 운영에 적용하면 상당히 성가신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있다면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대가나 벌칙을 정한 규칙이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동기, 즉 지배자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한 리더가 지배하는 조직이라면 세세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번거로운 규칙 따위는 오히려 없애는 편이 좋다.
그런 규칙이 있다면 리더 자신이 규칙에 속박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버가 비일상적인 타고난 자질이라고 카리스마를 정의하고 있듯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서 카리스마 없는 리더로의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때 지배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증될 것인가? 베버에 의하면 이 정당성은 역사적 정당성이나 합법성 중 하나밖에 없다. 만약 안성맞춤으로 창업가의 피를 이어받은 우수한 인재가 있다면 그 인물에 맡겨 역사적인 정당성에 의해 지배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른바 창업가의 혈통에게 경영의 배턴을 넘김으로써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정당성을 갖춘 리더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베버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배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요컨대 상의 하달식 의사결정을 규칙화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관력기구가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는 현재의 조직 운영 추세와 전혀 맞지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지배되도록 하려면 역사적 정당성이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인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속성을 갖춘 리더가 무척 드물기 때문에 조직의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하려면 대부분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대로 합법성이라는 것은 권한 규정과 그것을 어길 경우의 벌칙 규정 시스템, 쉽게 말하면 관료기구의 지배의 정당성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권한 이양이라는 큰 흐름의 추세와는 완전히 모순된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저지르기 쉬운 행동이 지배의 정당성을 날조하는 일이다. 알기 쉬운 예가 바로 광신도 카르트 교단이다. 53명 신도들의 집단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한 카르트 교단의 태양사원에 관해 작가 스지 유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태양사원은 중세의 템플 기사단의 계승자를 지칭한다. 유럽의 역사에서 템플 기사만큼 많은 전설과 일화를 탄생시킨 집단은 흔치 않다.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프랑스 국왕의 탄압에 의해 파멸된 이른바 역사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타실이라. 르몽드에 의하면 템플 기사를 계승한다고 칭하는 교단이 100여 군데에 있다고 한다. 카르트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의 근거를 흔히 그 계보에서 찾고 싶어 한다. 권위에는 고귀한 혈통이 필요하다. 스지 유미의 카르트 교단 태양사원 사건. 새로운 조직이 그 권위를 역사적 정당성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다. 신약 성서의 첫 머리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에 이르는 계보로 시작된다. 즉 신약 성서는 예수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역사적 정당성에서 구하고 있다. 문제는 역사적 정당성이나 카리스마를 갖추는 리더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날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날조될 정도의 역사적 정당성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합법성은 규정과 벌칙에 얽매인 관료기구가 현대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이상 역사적 정당성은 어차피 날조된 것이므로 추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합법성이 관료기구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했다 해도 현재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애당초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에 의한 지배밖에 없는데 베버의 정의에 따르면 카리스마 지도자는 비일상적인 천부적 자질을 지닌 인물이므로 흔하지가 않다. 결국 우리는 이 흔치 않은 카리스마 지도자를 인공적으로 키워내는 일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질을 타고난 인물을 얼만큼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여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하는 일, 옮기니. 이로 해서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20.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이유. 타자의 얼굴. 에마뉘엘 레비나스 1906년에서 1955년 프랑스 철학자. 유소년기부터 유대교의 경전 탈무드를 가까이 했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독자적인 윤리학 그리고 에드문트 후설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관한 연구를 남겼다. 레비네스가 말하는 타자는 글자 그대로 자신 이외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 교수가 쓴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는데 레비나스의 타자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바로 바보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할 수 있겠다. 레비나스가 남긴 문헌은 어느 것이나 극히 난해한데 책을 읽어보면 타자라는 개념을 아무래도 사람 이외의 개념으로도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명확히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철학 연구자도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레비나스의 문헌에서 무엇을 알아내고자 한다면 우선은 알기 쉽게 타자를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타자론이 철학의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한 것에는 필연성이 있다. 철학은 세계와 인간의 본성을 고찰하는 행위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넣으며 고찰을 거듭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다라고 확정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 답은 명백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답인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제안과 부정이 되풀이되고 영원히 완전한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 이 행위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라는 존재의 부상과 연결된다. 이렇게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타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레비나스는 끊임없이 타자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서먹한 상대, 소통이 안 되는 타자가 왜 중요한 것일까? 레비나스는 이에 대해 간단히 답했다.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다. 자기 시점에서 세상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타자에 의한 세상의 이해와는 다르다. 물론 타자의 견해들, 네 생각은 틀렸어 라며 부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류에게 일어난 비극의 대부분은 자신은 옳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는 틀렸다고 단정한 데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타자를 배움과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레비나스 역시 자신의 스승인 슈샤니 옹과 제자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해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 오랫동안 공부한 작곡이 그러했다. 작곡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는 스승이 음을 밖으로 찾으러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말 자체는 알 듯했으나 진정 스승이 말하는 속뜻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몰랐던 것을 어느새 문득 알고 있다. 물론 한번 지나간 일은 다시 체험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왠지 모르지만 오늘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아마 이러한 체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때 나는 나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개인은 알게 된 후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 자신과 똑같은 물음을 던질지라도 그것은 바보의 벽에 부딪혀 전달되지 않는다. 즉, 안다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다. 히토스바시 대학교의 학장을 지낸 역사학자 아베 기냐 교수는 그의 책 내 안에서 역사를 읽다를 통해 지도교수였던 우에하라 셀로 쿠 교수의 가르침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우에하라 교수님의 연구 모임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다. 교수님은 항상 학생이 보고를 하면 그래서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셨다. 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에 관해서도 교수님은 언젠가 안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또한 내게는 인상적이었다. 아베 기냐의 내 안에서 역사를 읽다. 미지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일을 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알게 될 기회를 잃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잃고 만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타자와의 만남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와 해우가 가져다주는 가능성이다. 레비나스는 자칫 서로 이해하지 못해 적대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타자와의 해우에 있어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얼굴의 중요성을 두차 강조했다. 다음과 같은 문단이 대표적이다. 인간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지어다 하고 표현하는 얼굴의 개념만은 자기 만족을 느끼는 동안에도 혹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죽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죽일 수 있는 것은 타자의 얼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에미뉴엘 레비나스의 곤란한 자유. 이렇게까지 뭔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무척 중요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문장도 드물지 않을까? 레비나스의 문장은 전반적으로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의 말이 주는 폭넓은 이미지를 순수히 받아들이면 읽는 사람 나름으로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위의 글을 통해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와의 관계라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이해의 가능성을 교환하고 이로써 관계성을 파괴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읽어봐도 좀처럼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넌지시 전하는 영화나 만화는 많이 있다. 그 한 예로 지구 밖에서 사는 생명체, 이하 간단히 외계인이라고 쓰겠다. 와 어린아이의 교류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걸작 E.T.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지구를 탐사하러 왔다가 홀로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과 그를 몰래 숨겨주고 어떻게든 우주로 돌려보내려는 아이들의 우정을 그린다. 그들의, 적, 그들의 적으로 그려진 지구인 어른들은 이 외계인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연구 소재로 이용하려고 아이들을 뒤쫓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포위망을 벗어나고 외계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우주선을 무사히 찾아 지구를 떠나간다. 실은 E.T.라는 영화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어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까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철저하게 아이들과 외계인의 얼굴뿐이고 어른의 얼굴은 주인공인 엘리엇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즉, 이 영화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타자로 그려져 있다. 물론 등장인물이 어린이들 뿐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을 어떻게든 자신의 별로 되돌려 보내주려는 아이들과 외계인을 포획해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어른들의 대결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어른이 등장한다. 그런데도 적인 어른들의 얼굴은 화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어른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가 싶으면 부자연스럽게도 허리부터 상체가 화면에서 잘려있거나 역광으로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방사능을 막기 위해 서라고 생각되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항상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이처럼 E.T.에서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이라는 이해 가능성의 매개체가 교환되지 않는다. 어른의 얼굴은 영화 후반의 클라이막스에 가서야 등장한다. 거의 죽게 된 외계인을 구하기 위해 어른들과 아이들이 협력하는 장면에 이르러 비로소 어른들은 헬멧을 벗고 주인공 엘리엇 남매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
레비나스가 주장한 타자의 개념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 등 대화 자체가 어려운 국가들 간의 관계성이 바로 떠오르고 국내 사회를 전망해보면 인터넷에 의한 섬우주화, 사회학자 미야다의 신지 교수가 정의한 개념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내 그 내부에서만 소통하는 현상, 옴기니, 가 진행됨으로써 연봉이나 직업, 정치적 경향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인 그룹마다 원리주의적인 순수 배양, 저자가 섬우주화 현상을 한 가지 생물만을 순수하게 분리하여 다른 생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배양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음. 옮기니 진척되어 대화 불가라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